오늘 새벽 5시 공수처는 관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2시간 반 대치 끝에 공조보는 차벽을 넘어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 반 만에 대통령은 체포가 됐습니다. 공수처로 이동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멋쩍은 미소를 띄우며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은 불법 수사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은 출석한다고 말했는데요. 공수처는 출석이 아닌 체포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체포 순간에 대한 초라한 뒷얘기가 윤상현 의원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따로 하신 말씀. 체포영장을 제시를 했고 알았다. 알았다 이외에 다른 말씀. 뭐 그런 거 없고 알았다. 이거 한 장 설명하니까 알았다. 내가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의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시에 주무셨다가 뭐 일찍 2시 반에 전화가 와서 깨셨고 아마도 잠이 부족하신 것 같고 시장도 하실 거고. 체포를 출석이라고 바꿔 말하며 애써 체면을 지키려 했지만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던 걸 보면 불법을 저지르고 체포를 앞둔 대통령의 속내는 꽤나 불편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로써 불법 계엄을 일으킨 지 43일 만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네, 잠이 부족하다, 잠을 많이 못 주무신 것 같다고 윤상현 의원은 전했습니다. 잠을 많이 못 주무신 시청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 저희가 영상으로 압축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예, 체포영장 집행 시작부터 체포가 되기까지 한 4시간 20분 정도 걸렸네요. 지난 1차 때보다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고 물론 1차 때는 집행이 안 됐었고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짧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김보엽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우려했던 불상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 체포영장을 어떤 수단으로든 막아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호처 직원도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비록 내란 속의 윤석열은 끝까지 못난 모습을 보였지만 다행스럽게 2박 3일까지 걸리지 않고 4시간 20분 만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비록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내란죄를 저지르면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될 수 있다는 점을 바로 세운 것, 이게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하루 몹시 기쁘지만 이제 한 곱이 넘었을 뿐입니다.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내란 잔당들까지 모두 소탕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기인 의원요?
1차 집행과는 확실히 다른 면이 보여졌죠. 영장을 집행하는 측도 그리고 집행당하는 경호처도 확실히 다른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우선은 수사 인원을 대폭 늘리는 것을 전 주목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의 검사들도 1차 때는 20명 정도였다가 이번에는 한 40명 정도로 대폭 늘렸고 예. 그것을 협조하는 이제 경찰들도 체포 전담조인 이제 서울광역수사단 형사들을 투입했다라는 것, 그리고 체포와 진압, 호송도로 역할 분담을 했다라는 것부터 면밀히 좀 준비를 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었고요. 무엇보다 영장 발부 시기에 전 주목하는데 1차 영장 발부 시기 시한이 1주였지만 이번 2차 영장 발부 시한이 2주 정도, 3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 영장 집행을 당하는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심리전으로 좀 압박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경호처의 어떤 태도의 변화도 전 주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수방사의 55경비단의 대학 후배가 있어가지고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내부의 동요, 내부의 반발이 생각보다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파적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이 체포영장을 저지했다가 나에게 오는 후환이 두려워서 이것을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면 안 된다. 그래서 대기동에 있자라는 그 의식이 공유되었고 그러면서 이 경호처의 어떤 수뇌부 간부와 하위 직원들 간의 괴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예. 이것이 아마 주요한 이 영장 집행의 성공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김윤영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일단 의원총회를 열고는 규탄하는 입장을 내긴 했지만 실제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뭐 실제 목소리까지는 제가 지금 원내 분위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내 분위기는 여전히 강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경찰이 지난번보다 경력을 많이 동원했고 공수처처럼 어설픈 게 아니라 체계화된 아까 이기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계화된 체포영장 집행을 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경호처라든지 내부에서 이탈이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상목 권한대행 현재로서는 가장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체포영장 집행 시에서 물리적 충돌이라든지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거라는 메시지도 역시 경호처에서도 충분히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은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을 고발하기로 했고요. 불법 체포 혐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마지막 메시지가 불법 수사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여당에서도 불법 체포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성치훈 의원님 오셨네요. 예. 저는 그 대통령이 끝까지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봅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된 건 정말 다행이었지만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그 던진 메시지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법이 무너지고 있다. 사실 12월 3일 날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법을 초월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뭐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본인이 마치 사법부라고도 된 마냥 이거는 불법입니다. 이건 체포는 잘못된 겁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불법이라고 하면서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끝까지 메시지를 던진 것 자체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전혀 뉘우침이 없고 전혀 깨달음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20명이 넘는 사람이 또 새벽부터 그 앞에 가서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 갔습니다. 전 그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일방적 주장을 하면서 물리적 저항을 하러 간 그 국민의힘 의원들 사실 그 지난 한 44명 정도의 의원이 갔을 때도 외부적 비판이 있으니 그 당시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선긋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개별 의원들의 행동일 뿐이다. 그렇게 됐는데도 그 비판적 여론이 일자 좀 이번엔 좀 인원이 축소되긴 했지만 끝까지 가면서 뭔가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강성지지층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강성지지층에게 어필하기 위한 그런 정치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저는 그 몇 명 지금 정확하게 한 20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경호처가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좀 순순히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제까지도 해서 그 김성훈 차장이 명령에 의해서 화기를 마치 쓸 것처럼
공포 마케팅을 조장했던 경호처 김성훈 차장,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심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는 무기를 언제 쓸 수 있는지가 다 정해져 있고요. 무기를 그 정해진 순서가 아닌, 정해진 절차가 아닐 때 무기를 쓰게 될 경우 무기를 그렇게 사용한 사람이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본인들의 직원을 그렇게 사지로 내몰고 모두들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명령을 내렸던 김성훈 차장과 그 뭐 이광우 본부장이 됐든 그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저는 반드시 사후에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영장 무효를 주장을 했습니다.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에 출석을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출석에는 응하기로 했지만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지금 이 시각에도 공수처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다루도록 하죠. SNS에 자필 편지 공개도 있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법조계를 비판했고요.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이고요. 1급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다라고 하면서 이 나라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보영 의원님. 네. 마지막 순간까지 참 못난 모습, 치졸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을 미리 준비한 것, 그리고 저 소셜미디어 글을 미리 준비한 것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지지자들, 그리고 자신을 대통령으로 어리석게도 속아서 대통령으로 밀어올린 국민의힘을 향하여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날 돌아온다, 나를 지켜달라, 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모두 부질없는 거고요. 끝까지 거짓말과 핑계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에는 없지만 그 포고문 1호에 나온 모든 정치 행위를 금한다. 이거에 대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냈냐면, 예전에 헌법이 바뀌기 이전 포고문을 참고하다 보니 미처 이런 실수를 발견하지 못했다. 김용현의 잘못이다. 예.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끝까지 부하 참모들에게 미루는 못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후유증, 상처를 지울 수 있을 텐데, 저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께서는 아마 저자는 처벌뿐만 아니라 아직도 과대망상과 편집증에서 깨어나지 못하는구나, 심각하구나, 치료가 필요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저 안에서 충분히 민주공화국의, 비록 윤석열은 총칼로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비록 내란 숙의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윤석열이 충분히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길 바랍니다. 예.
자, 이긴 의원님. 네. 지금 계속 불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수사기관 거짓 공문서 발부, 국민들을 기만하는 불법을 자행한다. 라고 해서 불법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체포 단계에서는 체포가 불법이다. 그리고 대면 조사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니까 그것도 불법이다라고 해서 계속 불법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건 불복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될까요? 그럼요. 망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지금 시스템과 논리가 야당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협의하고 획책하여서 자신을 가두려는 어떤 일종의 모함이고 음해이다라고 좀 생각하는 망상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장문의 6필 편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부정선거론을 세게 믿는 그 증거들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가짜 투표지까지 얘기하면서 가짜 투표지라는 것은 정말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잘 쓰지 않는 용어이고 잘 다루지 않는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가짜 투표지를 맹신하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망상. 이 망상 속에 빠져 있으니까 모든 일들, 모든 사법체계와 헌법재판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변론기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불법으로 치부하고 모든 걸 부정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내란이 아니라거나 이 어떤 불법 계엄이 아니다라는 내용적인 반박은 하지 않은 채 그냥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예측컨대 그 내용적 반박은 하지 못하고 형식을 흔들어 가지고 그 혐의를 벗으려는 이른바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없다라거나 특히 지금 논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무효다라는 그 똑같은 논리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혐의를 벗으려는 그런 망상 속 주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위법하다. 서울중앙지법의 청구해서 발부받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 그러니까 대통령을 일단 수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을 수사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절차적 정당성은 가장 중요한데 공수처법의 31조에 보면 공소 유지는 무조건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서부지법에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왜 서부지법에 요청했는지 공수처가 밝혀야 되는데 예. 그 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공수처에서는 주소지 문제로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고 거기서 발부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 발부 체포영장은 불법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하고 발부받아야 된다. 이제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내세우고 있어서 계속 이 주장이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건 공소의 제기는 중앙지법. 예. 그러나 영장의 청구는 중앙지법 내지는 그렇게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 자꾸 그 두 가지 사항을 혼재해가지고 마치 서부지법의 영장 청구와 이 발부가 위법인 것처럼 지금 호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 공소의 제기와 영장의 발부를 구분해가지고 그 주장을 했었을 땐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청구를 했지만 서부지법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주에 관할, 소재지에 관할 전부 다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이렇다 지금 변명을 못하는 것을 보면은 인정하는 속내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호도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를 수사함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 빌미를 안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 거기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법이 상당히 엉성한 면이 많습니다. 입법 불비로 인해서 엉성한 점이 많은데 그런 거에 통해서 지금 나오는 불비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한테 빌미가 제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없애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가 빌미라는 거에 전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위법적이 아닌 것을 자꾸 위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외 조항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용산이라는 그 주거지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 위법적이지 않은 거를 위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판사의 성향을 문제로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서부지방법원에 그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판사가 지금 2명 있는데
두 번째 영장 발부는 다른 판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명의 판사가 전부 선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판사의 뭐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다, 성향이 문제다. 이번에 또 헌법재판관 한 명 기피 신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성향을 들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국민들이 사법부는 중립적이고 항상 공정한 판단을 한다는 신뢰를 줘야 되는데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혼란을 심어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국민들이 서부지법에서 재판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영장 청구가 됐을 때, 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나도 서부지법에서 받은 영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똑같이 나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발부 받아달라. 이런 요구 없겠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절차를 자꾸 주장하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리고 사법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를 지금 대통령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행위하면서 법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물론 지금 간할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통령이라는 범죄 혐의를 수사함에 있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추후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또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수사를 했었으면 확실하게 아무런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어야만 추후에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났었을 때, 사안이 끝나고 났을 때 다시 한번 국민들이 봉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을 말씀드리는 아예 겁니다. 빌미를 조금이라도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저는 다 지나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불법 체포, 불법 수사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공수처가 저희가 불법을 저질렀군요, 내드리겠습니다 하고 풀어주지 않을 거거든요. 이 불법 체포했고 불법 수사를 했다는 걸 법원이 나중에 인정을 하면 법 판결로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논란을 굳이 삼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미 윤석열 신병을 확보를 해서 예. 수사 중이고 구치소에 수감이 될 거고 구속영장 청구가 될 거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적부심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재판부의 판결로 결정이 날 거다. 지금 불법 수사, 불법 체포 논란을 벌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 논란이란 표현을 제가 쓰는 이유는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할 것 같거든요. 기소 단계 또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서도 이건 불법 수사였다. 불법 기소였다. 그래서 불법 재판이다. 그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지금 체포 단계에서 한번 따져보고 넘어가자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또 판사 출신의 오지원 변호사가 단도직입에 출연하니까 판사 출신 법조인의 의견도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자, 김윤영 의원님. 네. 어쨌든 지금 3차 저지선까지 뚫렸고 대통령의 체포가 임박한 단계에서 갑자기 유혈 사태 우려를 얘기하면서 체포영장에 일단 응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유혈 사태가 우려된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진정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방송에서 여러 차례 밝혔지만 저도 수사에 직접 응하시는 게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대통령께서 입장문을 밝히신 걸 보면 대통령께서는 확실한 게 분명합니다. 이번 수사는 불법 수사고 불법 영장 집행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시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계속 이걸 가지고 다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물론 대통령께서 직접 수사영장에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집행되었고 집행영장 되는 과정에서 왜 헌법재판소까지는 출석하지 않았냐는 지책도 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드는 걱정이 만약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에서 강제성이 만약에 두드러졌었으면 결국에는 지지자들이 또 흥분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어제 1차 헌재재판소 출석하는 과정이었으면 체포영장이 집행 안 된 상황에서 당시 지지자들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공수처가 언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라는 극도에 대한 공포도 있었고 극도로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와 또 지지자들 간의 충돌이 또 대규모로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점까지 고려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김보엽 위원님. 예. 석동현 변호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시민들이 막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지금 대통령은 유혈 사태가 우려돼서 내가 이 불법 수사, 불법 체포지만 일단 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시민들이 좀 나가서 막아주는 거를 대통령 쪽에서 원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석동현 변호사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도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의 변호인도 아니고 내란 수괴 혐의 형사재판의 변호인도 아닙니다. 그저 자격이 윤석열의 오랜 친구뿐이고요. 심지어 어떤 방송에 나와서는 윤석열 법률 대리인 지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시민들이 막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 이거 윤석열 지지자들 모두 한남동 관저로 달려와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막아라. 피를 흘리더라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윤석열의 유혈 사태 우려 이 부분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여기서 유혈 사태라는 거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경찰과 경호처 간의 유혈 사태를 우려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마저도 사실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를 지켜줄 경호처 직원이 아무도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겨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면서 마지막으로 거래 시도를 했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진 출석. 자진 출석을 하면 나 조사받다가 집에 갈래? 그러면 갈 수도 있거든요. 예. 체포영장 집행 중에 자진 출석하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선례가 되면 앞으로 모든 그 형사 피의자들 체포 직전에 저 자진 출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나쁜 선례가 남을 수 있는데 공수처가 다행히 응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자, 석동현 변호사가 시민들이 관저 문 앞이나 입구에서 대통령 차량이 나가는 걸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페이스북도 올리고 입장들을 내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들이 지금은 이제 공수처 앞으로 집결을 한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현장 상황 보시죠. 네, 과천 공수처 앞입니다. 공수처 청사가 있는 과천 정부 청사 단지 쪽인데 한남동에 있던 지지자들, 집회 참가자들이 이쪽으로 상당수가 이동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과천으로 이 집회가 옮겨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대통령이 수감될 서울구치소 쪽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측에서 시민들이 막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라는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집회를 더 이제 부추기는 그리고 막아주기를 이라는 것은 그냥 평화로운 집회가 아니라 공권력을 물리적으로 막아달라라는 취지의 그런 행위들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발언까지도 했다는 점을 좀 짚어드리고요. 김보엽 위원의 설명에 이어서 제가 좀 그래픽을 통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은 7시 33분경에 1차 저지선을 통과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사다리 타고 통과를 했죠. 그리고 7시 47분에 산책로를 우회해서 2차 저지선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8시 22분에 관저 앞에 철문이 있는데 이게 3차 저지선이거든요. 이 저지선도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시간도 안 걸려서 1차, 2차, 3차가 다 뚫렸어요. 뚫리고 나니까 대통령 측에 석동현 변호사가 8시 40분에 메시지를 남깁니다. 자진 출석을 협의 중이다.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지난번에도 그렇고 아니면 뭐 최근이라도 자진 출석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수사기관이 체포를 하러 가서 체포가 임박한 상황에 대해서야 자진 출석을 협의 중이다. 실제로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진 출석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아까 김보엽 대변인께서 지적하신 법리적 이득을 위해서 뭐 저런 자진 출석 형식을 띄웠다는 지점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오늘 새벽에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결집을 했었고 극도로 흥분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흥분의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출석 형식이라는 저런 메시지가 없었으면 그분들이 더 많은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전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로도 중간에 보시면 그 경찰에서 어느 정도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는 소문이 도니까 저 집회하시는 분들 중 일부가 도로로 나가서 도로 위에 눕는 모습도 보이셨거든요. 그런 가격한 모습이 나타나면 결국 또 다른 유혈 충돌, 그러니까 공수처와 공수처와 경호 사이가 아니라 일반 시위대 사이에서도 물리적 충돌 또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었으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물론 법리적 이익을 위해서 하셨다는 지적 하실 수 있지만 또 다른 면도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김보엽 대변인은 논평의 내용을 보니까 체포영장 집행 중에 자진 출석이라니 신박하다. 네. 예. 설명 좀 해주시죠. 당시에 걱정이 됐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경험도 많지 않고 체포영장을 집행해본 경험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관저에 들어가서 왜 빨리 결론 내지 못하나. 제가 그 검사 경험이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세라고 합니다. 그 피의자들을 기세로 누르지 않으면, 즉 들어가서 바로 즉각 체포영장 집행을 한 뒤에 그 뒤에 대신 현직 대통령이니까 저희가 갖춰듯 어떤 예우를 바라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가 길어진다는 건 관저 안에서 숨었거나 아니면 자진 출석을 협상으로 내걸면서 자진 출석 허용하면 어디 숨지 않고 나올게 이런 식으로 하면 어쩌나. 그래서 공수처가 저걸 덜컥 받으면 이후에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걱정이 들어서 후다닥 한 5분 만에 논평을 낸 건데요. 예. 자꾸 지지자들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마치 남미 깽단 두목 체포하는 듯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례를 똑같이 들면 만약에 이 깽단의 두목을 앞으로 조직폭력배 두목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 행동대원들, 조직원들이 아주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혹은 그 마을에서 그 조폭들 덕분에 생계를 유지했던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격렬하게 시위를 벌이고 만약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자진 출석을 허용해야 되나요? 저는 법은 엄정하게 헌법에서는 누구에게도 특수계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 거고 대통령이 재임 중에 소추되지 않을 권리,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그거는 다른 범죄는 허용이 돼도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 두 가지 죄를 저지를 경우에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허물 수 있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마치 경범죄를 잠깐 6시간짜리 살짝 위협을 주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죄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헌법에 있는 내 권리를 행사한 건데 뭐가 죄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다 불법 수사고 다 불법 체포다라고 버티는 자기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체포를 하는데 자진 출석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긴 위원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애초에 이제 체포영장이라는 것이 그 수사기관의 검소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수사 일절 협조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나 증거의 인멸 혐의가
있을 때 발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갑자기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마당에 그리고 검찰과 국수본의 수차례 소환 조사에도 불응했었던 사람이 체포영장 목전에 다가오자마자 자진 출석이라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 이건 뭐 거의 엄마한테 혼난 금쪽이가 방문을 세게 닫았다가 바람이 닫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변명, 그 정도의 유치한 변명과 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정말 이 예상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과 소통하는 경호처의 고위 간부들은 경호처의 하위 직원들이 아주 촘촘하게 막을 거다.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했겠지만 실제로 하위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고위 간부와 하위 직원들의 괴리가 있었던 것인데 대통령 본인은 고위 간부와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황을 보고받지 못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 그러면서 정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그렇게 실상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구질구질한 변명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1차 집행 때하고 경호처의 직원들의 모습이 상당히 달랐거든요. 이것도 한번 짚어보죠. 성치은 의원 보시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이 달라졌다고 보세요? 1차 때는 극렬히 저항하는 것을 아마 지시를 받았을 거고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을 텐데 이번엔 이행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내용만 보면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내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그 출두 그리고 사직서 제출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외부 요인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요인이 뭐냐? 사실 그 12.3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의 그 부당한 명령을 다 따랐던 군인들은 지금 줄줄이 구속되고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최상병 사건 때 그 박정훈 대령 부당한 명령에 응하지 않은 박정훈 대령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경호처 직원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겁니다.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았고 부당한 명령을 따른 사람들은 전부 줄줄이 구속되고 기소됐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다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거엔 위법적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도 따르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 날 그래서 박정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서를 내고 사표가 수리된 이후에 일요일 날 부장급 이상의 회의가 있었다고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3급, 4급 다 모여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이광우 경호본부장 그리고 김신 가족부장을 제외한 모든 20명이 넘는 모든 부장급들이 우리는 이제 대우를 유지할 수 없다. 이 명령에 따를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들이 내세웠던 근거가 아니 지금 우리를 뭐 다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뭐 메모드급 변호인단 그 사람들 전부 윤석열을 위한 변호인단 아니냐? 우리를 변호해주겠다는 사람들 아닌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모두 다 범죄자로 만들 생각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김성훈 차장, 그 명령을 내렸던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아직 발부되기 전이었는데요. 당신 체포영장 발부되면 사실상 우리에 대한 지휘권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하시는 게 맞다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경호처 내부의 자정작용, 우리는 이걸 따르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집행 과정에 있어서 그들도 위의 명령, 아마 김성훈 차장은 끝까지 막으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면 뭐 김신 가족부장이나 그 강경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명령을 내렸을 테지만 그거에 따르지 않아준 경호처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월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예. 사실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판례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1차 집행 때 경호처가 저렇게 스크럼까지 짜면서 막는 것이 결국 그 직원들의 사법 처리 혹은 처벌로 이어질 텐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비판들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들이 그 경호처 직원들의 가족의 사연들로 좀 전해지면서 좀 다른 양상의 여론이 또 조성되기도 했죠. 그래서 가족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러다가 내 남편, 우리 아버지가 처벌받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우려와 걱정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 그러면서 여론도 일단 경호관들이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쪽으로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론도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그 군인들, 제복 입은 군인들의 소소한 저항, 정의로운 태업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인들의 흔들리는 눈빛, 주저하는 몸짓 이런 데서
아, 저 사람들은 제복 입은 시민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비상계엄 명령에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 거기에서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경호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문무를 겸비한 엘리트들입니다. 굉장히 공부도 잘해야 되고 무술도 잘해야 되는 건데 예. 경호 대상자가 끊임없이 내가 저런 사람을 경호해야 되는가라는 의심이 들게끔 하는 행위들이 많았죠. 여러 보도에서 확인되듯이 생일잔치 때 무술쇼를 해야 된다거나 반려견에 뭘 선물을 줘야 된다거나 가장 어제 나온 게 이제 무술 경호관들에게 윤석열이 술 취하면 안마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마를 하고 나서 경호관들이 몹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껴서 김용현에게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예. 이런 거는 못하게 당신이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김용현이 했다는 말이 가관입니다. VIP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더욱더 경호관들을 모멸스러운 처지로 몰았고 대신에 해준 게 해외 순방 갈 때 너 데리고 갈게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면서 경호관들에게 이 경호 대상자들을 경호해야 되는가라는 의심이 들게끔 만들었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강경파들, 김성훈, 이광우 이런 사람들이 경호관 내에서 평가가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의 대장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김건희, 김용현 그 라인을 잘 타서 쭉쭉 승진해서 우리 위에 있네. 저 사람들 말 듣고 내가 함부로 행동했다가 내가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오늘 경호관들이 단 한 명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대기 공간에 머물고 오히려 경찰에게 길을 안내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예. 자, 말씀 중에 언급한 경향신문 보도는 어제 보도 내용이죠? 예. 김용현 경호처장 시절에 대통령 안마에 경호처 직원들이 동원이 됐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직원들이 자괴감과 괴로움을 토로했다. 그러자 김용현 경호처장은 대통령 몸에 손대는 건 영광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경호처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제보들을 바탕으로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이고 그 뒤에는 다른 팩트 반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추가로 해서 전해드리고 혹시라도 반박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경호처의 직원들이 오늘 아예 한남동으로 안 가는 직원도 있고 휴가를 낸 직원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경호처 직원들이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특히 경호 대상자를 무조건 경호해야 된다고 배운 게 경호처 직원들인데 그런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괴리감과 심리적인 고통이 되게 컸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경호관들은 모두 하나같이 무술과 총기나 이런 되게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물리력 행사에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력이 행사됐을 때 일어난 참극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일어난 비극까지 너무나 잘 알아서 큰 고통을 가진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휴가라든지 이런 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 1차 영장 집행을 했던 공수처는 굉장히 미숙하고 어리숙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반면에 이번 2차 집행을 주도했던 경찰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경호처를 굉장히 압박을 잘했습니다. 대규모 경력을 동원할 것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집행 일자를 천천히 함으로써 내부 동요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동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하지 않겠다는 유화책도 냈습니다. 1차 집회 때 공수처는 강대강 얘기만 언급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행에 제대로 못했고 경호처나 극면한 저항에 맞닥뜨렸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경찰이 굉장히 잘했고 경호처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55경비단과 100일 경비단이 이탈하면서 실질적으로 인원 동원 자체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는 아무래도 쉽게 물러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철우
경북지사의 입장도 나왔네요. 대통령의 체포로 국격이 실추됐다라는 입장입니다. 국격이 실추됐다는 건 사실 오늘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도 나온 입장이고 그동안 계속해서 그런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를 잠시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백악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 명의 성명이 나왔거든요. 한국 국민을 확고히 지지하고 헌법 준수 노력에 감사한다라면서 오늘 체포 이후에 이 한국의 지금 상황, 헌법 준수 상황과 법치 상황을 높이 평가하는 입장이 나왔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악관 외에 다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이 추락됐다라고 평가하는 곳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쭉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공수처 앞에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광장에서는 역시나 대통령 체포를 규탄하는 대통령 지지 집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속보 자막으로는 백악관의 입장을 저희가 내보내고 있는데 화면에는 성조기도 곳곳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